현자타임입니다. 2022학년도 4월 생활관리 여러분들 모두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이도는요, 3월 학평보다는 쉬웠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물론 이 공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에 강하냐, 어느 쪽에 약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를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정도는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면은 100% 50점의 1등급 컷으로 깎이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으니까 다시 한번 틀린 것들 잘 복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야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4월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6월 모의평가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6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만 남은 건 아니지만, 물론, 바로 다음 시험이 이제 6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평 대비해가지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6월 평가원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그 뒤에는 6월 평가원 치고 나면 여러분들 국영수 이런 것들 빵꾸가 막 나오고 이럴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또 시간을 투자할 여유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사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바로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억에 들어간 진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런 거 나오겠죠. 나는 윤리학이 도덕 판단의 기준과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도덕 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도덕 규범의 체계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도덕 규범을 따라가야 되는지 얘기하는 학문은 규범 윤리학이죠. 그런데 일부 규범 윤리학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론적 근거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이 조금 더 가깝긴 하겠습니다만 뒤쪽에서 보면은 이제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론이든 실천이든 그냥 규범으로 묶어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 그리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의미론이고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 이게 논리론이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거, 논리 쪽이랑 언어 의미를 분석하는 건 메타 윤리학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규범 윤리학이 보기에 메타 윤리학의 입장은 윤리학이 뭐뭐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 판단의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메타 윤리학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이 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도덕적 명제의 진위에 대한 검증 가능성, 도덕적 명제의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논리적으로 이런 거에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는 이 학문이 과연 학문적으로 성립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메타 윤리학 얘기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이 할 만한 얘기 역시 아닙니다. 선악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이게 규범 윤리학이 하는 얘기고, 메타 윤리학은 선악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려고 하는 학문이 아니라 과연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선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한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도덕적 관습에 대한 인과적 서술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는 기술 윤리학에 해당되는 얘기라서 아니고요. 도덕 규범을 가치 판단이 배제된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객관적인 관찰, 가치 중립적인 관찰을 강조하는 기술 윤리학의 얘기에 해당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인간이 상대방의 성을 향유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는 자신을 사물로 만드는 것이지만 성만을 즐기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자기를 사물로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으로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직 혼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남녀는 서로의 인격성이라는 것도 상실하지 않고 성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성적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혼인을 엄청 강조하는 사람은 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인격성이라든지 혹은 사물로 만든다, 수단으로만 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대략 알 수 있죠. 혼인은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남녀가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혼인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혼인은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표현. 작년에 6월 평가원의 칸트가 이 성적 관계의 필요 충분 조건, 정당한 성관계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 제시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칸트가 이거랑 똑같은 입장으로 나왔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수주의를 얘기를 할 때, 성적 보수주의를 얘기를 할 때 혼인과 출산이 전제 조건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혼인만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혼인이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출산이 없더라도 혼인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할 수도 있다.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만 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한 성적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칸트의 보수주의 입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
사랑이 전제된 혼인 전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혼인 전에 성관계를 하면 안 되죠. 칸트 입장에서 항상 혼인을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라도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부부 사이면은 괜찮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위의 입장이죠. 지금 혼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성을 향유해야 된다.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해도 된다. 대신에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인격성을 훼손하지 않는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지금 칸트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혼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남녀는 서로의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성관계를 통한 생식적 가치의 추구는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다.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제시문 독해로 푸시면 됩니다. 유일한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모든 성관계는 상대방을 대상화함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혼인을 전제로 한 성관계는 괜찮다라고 칸트가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독해 문제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3차원적 가상 공간이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는데, 메타버스는 SNS, 온라인 생태계 대체하며 경제적 가치 많이 창출하고 있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기는 한데 무엇보다가 더 중요하겠죠?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자기 행동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니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글쓴이의 주장이고요. 메타버스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 당연히 아니고요. 성찰하자는 얘기고요.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달리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면 당연히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메타버스에 등장한 기존 온라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된다.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스스로 통제하는 거. 이게 자율적인 규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냥 독해 문제입니다. 5번 메타버스를 윤리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정부가 하는 제도적 장치를 얘기하는 걸 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정답은 4번. 4번 문제입니다. 가불사상가들의 가상대화. 정치와 도덕의 영역은 분리되며 외교정책은 도덕 원리가 아니라 뭐에 기초해야 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해야 된다. 국익을 위해서 외교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러면 현실주의죠. 그렇죠?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간의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곳, 엄밀히 말하면 무정부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국제법의 지배란 비효율적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익에 기초해서 투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국제정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현실주의에 해당이 될 거고요. 정치와 도덕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이는 오직 전쟁을 멀리할 의도를 가진 국가들의 연방상태라는 표현 썼고요.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이 표현 듣고 바로 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바로 칸트죠. 왜냐면 칸트가 확정조항 3항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확정조항 2항이 바로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이라고 하면은 칸트가 얘기하는 평화연맹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화연맹. 모든 국가들이 가입된 단 하나의 평화연맹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주권적 권력체는 아니다. 이런 것들. 영구 평화는 국가들 간의 상호 계약 없이는, 그래서 평화연맹이 탄생하지 않고는 구축될 수가 없고, 이 평화연맹을 기반으로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국제법을 잘 따라가고 그 외에 확정조항 1항이랑 3항 같은 경우에도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확정조항 1, 2, 3항은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확정조항 1항 뭐였나요? 모든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확정조항 3항은 뭐였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 즉 환대권에만 국한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었죠. 이거 외워두시고요. 기억, 현실주의,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상주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정도만 적어주시고, 현실주의, 외교정책의 성패는 국익 증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국익 증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외에 도덕적인 원리들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주의고, 영구 평화의 확립을 인류의 보편적 의무로 수용해야 된다. 이게 칸트 기준에서는 영구 평화를 확립하는 것 그 자체가 정언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 것이다. 국제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지닌 세계 정부로 기능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주권적 권력체가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연맹은 원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칸트 기준에서 주권이라는 건 항상 개별 국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국가를 마치 인격체와 같은 존재로 보거든요. 개별 국가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치 인간과 비스무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인권, 인격의 존엄성을 빼앗아갈 수 없으시 개별 국가에게만
자신의 주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평화연맹이 개별 국가들의 통치에 막 간섭해서 주권을 빼앗아 간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정부도 아닙니다. 모든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 세계 정부 혹은 단일 국가 혹은 국제국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탈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갑을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세력 균형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주의입니다. 힘이 비스무리해야 서로 견제하느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칸트 같은 이상주의자들은 세력 균형을 통해서는 끊임없는 군비 경쟁만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방식으로 평화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의 구별이 없다. 도의 입장 강조하고 있고 사물에 귀천의 구별이 없다는 상대주의도 강조하고 있고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천의 구별은 자기가 아니라 남에 의해 정해진다. 세속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세속적인 입장을 좋아하지 않죠. 귀천을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에 구속되지 않아야 돼. 구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속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도가 인위적인 구별을 반대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도가의 입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A는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외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형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세요라는 거는 도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세속적인 기준이고 인위적인 구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연기의 깨달음은 불교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연기의 깨달음을 통한 건 불교니까 틀렸고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인의의 덕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유교의 입장이니까 도가가 아니고요. 외모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부합한다. 우열을 가리면 안 되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기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인위적인 걸 다 철폐하고 무위하게 자연에 따라서 살아가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도가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 6번입니다. 서로 비판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오죠.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뭐 끝났네요. 칸트.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동해 보복적 원리, 응보주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는 칸트의 입장.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 가져야 되는데 너무 과한 강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 강도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켜야 되는 거니까 충분한 정도의 그 정도의 강도만 가져야 된다. 왜 너무 과하면 고통이 너무 많아져서 공리가 저해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강도가 너무 약하면 범죄를 억제시킬 수가 없어서 공리를 또 저해시킬 수가 있고 이거 공리주의자고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으로 충분하다. 그 정도만 해도 가장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는데 충분할 거야. 종신노역형만으로 충분하지. 사형은 너무 센 형벌이야. 오히려 공리를 저해시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베카리아의 입장에 해당될 겁니다.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형벌은 악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다만 필요한 악이다. 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리주의 입장이니까 남은 공리주의자 한 명밖에 없죠. 벤담. 형벌은 공리의 원리라는 표현도 썼고요.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확실성, 근접성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벤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확실성, 근접성의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뭘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수특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벤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범죄를 통한 이익과 형벌의 형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범죄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형량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범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범죄 이익은 확실성, 근접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아요. 범죄의 이익이. 왜냐하면 확실하다, 근접하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지금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어디선가 뭐 강도질을 하든 뭐 은행을 털든 해가지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지금 당장 범죄를 저지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고요. 사실 형벌은 내가 확실하게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잘 도망 다니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형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형벌의 형벌은 아무래도 확실성 면에서 떨어지고요. 근접성도 마찬가지예요. 근접성은 시간적으로 가까우냐 뭐냐 이 얘기인데 범죄의 이익이란 거는 시간적으로 내가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벌 받으려면 경찰한테 잡히고 재판받고 이러려면 시간이 좀 멀리 있죠. 그래서
범죄 이익은 확실성이랑 근접성 측면에서 높은 면을 보이고 형벌은 아무래도 확실성이랑 근접성 측면에서 낮은 면을 보이기 때문에 이 확실성, 근접성이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랑 맞물려 가지고 쾌락이나 고통의 크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벌이라는 거의 힘이 범죄 이익, 눈앞에 있는 범죄 이익에 비해서 되게 약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범죄 예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벌의 크기라도 더 높여가지고 범죄의 이익보다, 그래서 아무리 형벌이 확실하지도 않고 근접하지도 않다 하더라도 범죄자에게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어떤 공포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벤담의 논리란 말이죠. 방금 제가 한 말 이해하셨죠? 이거는 제가 방금 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 수특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앞으로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7, 80%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려해가지고 공리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게 벤담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가불병에다가 칸트, 그리고 베카리아, 그리고 벤담 이렇게 적어두고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자, A부터 볼게요. 1번에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비판하는 얘기여야 됩니다.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을 촉진하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칸트는 완전 반대로 보죠. 형벌은 범죄 예방이라든지 혹은 시민사회 전체의 이득이라든지 그런 다른 선을 촉진하는 수단이 아니야.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을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에 따라서 돌려주는 것일 뿐이지. 응보가 원래 당연히 받아야 될 몫, 응당한 몫이란 뜻입니다. 다른 선을 촉진하는 수단이 아니라 당연히 응보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칸트의 입장이라서 칸트가 누군가한테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2번 BE 같은 경우에는 베카리아랑 벤담이 칸트한테 하는 말인데, 이거 공리주의자들이 칸트한테 하는 말이겠죠. 인간은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강구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베카리아가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베카리아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루소의 입장에 해당이 되겠죠. C, 벤담이 베카리아한테 하는 얘기인데,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발생한다. 강도보다 지속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오히려 베카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담이 베카리아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D, 베카리아가 벤담한테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야 함을 간과한다. 형벌의 크기, 잠시만요. 3번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이거 얘기를 안 했네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범죄 억제력이 발생한다는 말 때문에 베카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벌이 순간적으로 센 거는 범죄 억제력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끌어올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속성이 높은 게, 그러니까 형벌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공포를 더 많이 주고, 일반인들이 그 공포에 이끌려가지고 너도 범죄 저지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형벌을 받을 거야 라는 위협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범죄를 못 저지르게 만드는 게 범죄 억제력의 핵심인데, 베카리아가 보기에는 형벌이 강도가 엄청 세고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강력한 고통을 주는 사형은 지속성이 아무래도 너무 떨어진단 말이죠. 사형은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까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공포가 줄어들고 그럼 범죄 예방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종신노역형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강도는 사형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떨어지지만 영원히 가둬놓고 노역을 하게 만드는, 강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에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들한테 야, 니들도 평생 동안 저렇게 갇혀가지고 노동할래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 억제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범죄 억제력은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4번 D,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카리아가 벤담한테 하는 얘기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형벌의 크기라는 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이 크면 클수록 형벌도 커져야 되는 게 맞아요. 형벌이 범죄를 이끄는 유혹보다 더 작으면은 당연히 범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질 테니까 형벌이 범죄를 이끄는 유혹보다 더 커야지만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리주의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도 할 수 있고 벤담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5번 F, 칸트가 벤담한테 하는 얘기인데,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칸트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동해보복 얘기를 하니까 모든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아야 돼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정언명령으로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칸트 기준에서는. 근데 벤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야 되는 행동이지만 일부 특수한 케이스에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면은 오히려 공리가 저해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그냥 슥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을 무조건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막 법의 잣대에 세워가지고 너는 횡단보도를 지나갔으니까 벌금 무조건 이만큼 내, 그런 것들을 경찰들을 어마어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잡아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어떤 해악으로 되돌림 받아야지, 동해 보복을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할 사람이겠지만 벤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정말 이 잡아내듯이 잡아내는 것 자체가 공리를 증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사소한 범죄라면은 오히려 안 잡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잡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형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담 같은 경우에는 추론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혹시 공리가 저해되는 상황이 있다면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필요는 없겠구나.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 일일이 이잡듯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슬쩍 몇 명 정도 넘어가 주는 게 공리를 증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면 벤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칸트가 벤담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유전자 치료랑 관련된 문제죠.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졌어.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통해 유전 질환을 치료해서 인류의 행복을 증진해야 돼.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럼 이 사람은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건 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치료가 아닌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미래 세대에게 부모가 원하는 유전 형질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료는 괜찮아, 근데 강화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갑이 아닙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미래 세대는 살아가는 동안 강화된 유전자 형질로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될 거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니까 강화를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부정하는 사람이고요. 이러면 안 되고, 이 부모가 이 자식 세대를 통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강화라는 차원에 있어가지고 대립한다라고 보시고, 아래쪽에 슬쩍 찾아보면은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허용돼야 되는가?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뭐 깊게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것만 잘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2번이죠. 8번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다 중요하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원조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질서정연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원조의 목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롤스고요. 한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그 사회의 자원 수준이 아니라 정치 문화이다. 정치 문화만 잘 바꿔주면 된다. 우리가 그 나라가 뭐 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석유가 안 난다고 해서 석탄이 없다고 해서 금광석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그 나라가 질서정연해질 수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롤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롤스 기준에서는 돈을 퍼부어 주는 게 해법이 아니라 이 정치 문화를 바꿔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뭐 토론도 해주고 뭐 대화도 해주고 정치 제도도 가르쳐주고 정의의 원칙이 뭔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원조가 되는 거죠. 원조의 목적은 민족,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기하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 핵심은 고통을 줄여주는 거. 이거 공리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싱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너무 과하게 희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 공리가 저해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걸 희생시키지 않고 우리의 한 1%, 2% 정도의 소득을 기부해가지고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공리는 무조건 증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싱어겠습니다. 1번 롤스. 원조 대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은 정의롭다. 롤스 기준에서 원조 대상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받는 사회뿐입니다. 절대로 질서정연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국이 아니고요. 이미 질서정연해졌으니까 굳이 원조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무법국가 같은 경우에도 원조 대상국이 아닙니다. 무법국가는 고통받는 사회랑은 좀 달라서 막 팽창적이고 옆 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놈들이거든요. 그런 놈들도 원조 대상국이 아니고 오로지 롤스가 원조 대상국이라고 하면은 고통받는 사회만 얘기하는 건데, 고통받는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은 롤스 기준에선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강제력의 사용을 롤스가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강제로 간섭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고통받는 사회에 개입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원조 대상국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는 절대 강제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롤스의 입장입니다.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무법국가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도 좀 따로 기억해 주시고요. 2번,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롤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롤스가 위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사회의 자원 수준이 아니라 정치 문화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화가 갖춰졌냐 안 갖춰졌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천연자원이 아무리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단 말이고, 일단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사실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 싱어. 원조는 원조 결과와 무관하게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다. 결과와 무관하게라는 얘기는 애초에 공리주의랑 맞지 않는 얘기죠.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실천해야 될 윤리적 의무가 되는 거죠. 4번, 싱어. 지리적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된다. 지리적으로 근접한지 안 근접한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친구를 도와줬을 때 공리가 얼마나 증진될 것이냐.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모든 사람들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먼 곳에 사냐 가까운 곳에 사냐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공리를 증진시키면서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 근접성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국경도 얘기하지 않고요.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된다.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킨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은 수준으로 복지를 받아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원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싱어는 엄밀히 말하면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원조를 하는 사람이고, 롤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들을 다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원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똑같이, 경제적인 평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이상적 담화 상황, 담론장, 담론 참여자, 담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버마스에 해당이 되죠. 담론 윤리. 담론장의 외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들이, 여러분들 이거 이번에 이 제시문 있잖아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 제시문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제시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출제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보통은 모의평가가 주요 출제 근거가 되지만 이런 것들도 가끔씩 나왔던 것들이 평가원이나 이런 데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론장에 외적인 우연적 요소들이 개입되거나 여러 강요를 받으면 안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만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 외적인 요소들이나 우연적인 요소들이 개입돼서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떠한 유형의 강요도 받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담화 상황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출입을 공공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야 되고, 담론장에 토론하는 곳에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고, 표현 행위를 진실하게 해야 되고, 입장을 표명할 때 누군가가 강제로 막 강요해가지고 입장을 표명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담론 참여자는 오직 보다 조금 더 나은 논증을 통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된다. 실제로 봤는데 내 입장이랑 맞는데 이게 좋은 논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입장이랑 맞으니까, 그냥 내 이해관계랑 맞으니까 이걸 선택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논리적으로 더 낫고 실제로 우리 모두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논증을 통해서만 내 입장을 결정해야 된다. 진실하게 막 자기의 이해관계에 막 너무 과하게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별로 좋은 논리가 아닌데도 동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기업. 담론 참여자 중 대다수가 동의한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 대다수가 동의하면 규범은 타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버마스도 롤스도 만장일치를 얘기하는 사람이지 51대 49가 되는 그런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다수결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무조건 보편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합의가 돼야 된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호 주관성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표현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호 주관성을 만족시켜야만 된다. 우리 모두가 나도 주관 있고 니도 주관 있어. 근데 우리 서로 똑같은 주관성을 가지게 됐네. 보편적인 합의가 됐네. 만장일치가 됐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니은 담론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당연히 일반인도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익이나 욕구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이익이나 욕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무조건 동의될 거라는 그런 기대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이해관계는 이래, 나의 욕구는 이래, 심지어 나의 감정은 이래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얘기에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내 의견도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어. 나의 이익만 있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있지. 합의를 좀 이루어야겠어.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담론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담론 과정에서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판이 충분히 가능해야죠. 남의 주장에 대해서도 야, 네 말은 이렇게 해서 틀렸어. 내가 더 나은 논리를 제시해 줄게.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의 수정도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보편적 합의로 가는 게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의 최종 목표가 될 겁니다. 10번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사고는 우리를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맹목적이게 만들고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이 정도는 그냥 외워주시는 제시문인데요. 요거 하이데거가 쓴 표현이고요.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죠. 기술에 대해서. 기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항상 숙고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이데거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 기술은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야.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항상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안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종속이 되어버려. 기술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야스퍼스의 입장입니다. 가치 중립을 인정하는 입장이죠. 기술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없어. 그냥 과학자는 그냥 연구만 열심히 하면 돼.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술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을 나쁘게 만드는 거지 기술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 기억 하이데거, 기술의 본질을 삶에 유용한 도구로만 규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하이데거입니다. 도구라고 본다는 건 철저히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본다라는 뜻으로 기술을 그냥 중립적인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하이데거의 입장이고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할 때 인간은 기술에 종속된다. 이거 그대로죠.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면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종속된다. 야스퍼스, 기술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갑을,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영향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는 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이데거는 당연하고요. 기술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요. 가치에 대해서.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술의 선이나 악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영향, 즉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랑 관련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시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당연히 알고도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인간이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 기술이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다들 동의해요. 다만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기술을 연구할 때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1번. 이번에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연과 인간 윤리에서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에서 나왔던 선지들이 한 번 정도 거의 반복됐던 선지들이 다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지 정리 열심히 하고 나시면은 이 정도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수능엔 좀 더 어렵게 나올 거고요. 대지는 토양과 식물, 동물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셈이다. 대지윤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 일단 레오폴드죠. 인간과 대지 그리고 그 위에 살아가는 동식물들, 심지어 무생물들과의 관계도 다 다루고 있다.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고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하고 그래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러면 테일러고요.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결국은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면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직접적 의무를 가져서는 아니고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적 소질이라는 동정심이나 감수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화가 된다. 언제?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할 때. 그래서 우리가 무생물들한테 직접적인 의무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도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생물과 관련된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칸트죠.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적 소질이라는 개념입니다. 동정심이나 감수성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도덕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절대로 도덕 그 자체인 거는 당연히 정언명령, 선의지 이런 것들이죠. 자연적 소질은 도덕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덕성을 굉장히 촉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약화되면은 우리 자기 자신의 도덕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 소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아름다운 무생물을 막 파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그들과 관련된 간접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레오폴드, 테일러, 칸트 이렇게 적어두고 아래 선지로 내려가 보죠. 자, 선지에 보시면은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A. 레오폴드만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인간이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레오폴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테일러도 생명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심지어는 요거는 아직 교과서나 수능이나 평가원에는 얘기가 안 된 개념인데 레건 같은 경우에도 동물 중심주의자 레건 같은 경우에도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는 씁니다. 사실 자기 저작에서 그 정도는 사실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테일러가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분명히 쓰면서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 이런 거랑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거. 다만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보긴 했고 그것 때문에 불간섭의 의무라는 개념도 있었는데 사실 테일러가 생명 공동체를 존중해야 된다,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연이나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고 이 생명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생명들의 선을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테일러라면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생태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그 자체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 생명 공동체는 그 자체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다. 내재적 가치가 그 자체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차이점 정도는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생명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레오폴드도 하고 테일러도 사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겠죠. 레오폴드만의 입장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니은 B는 테일러랑 레오폴드만의 입장 칸트는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 이성의 유무는 이성이 있고 없고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럼 칸트는 이성의 유무가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본다는 건데 그거 맞죠? 레오폴드랑 테일러 같은 경우에 레오폴드는 자연의 생명 공동체 그 자체도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무생물이든 생명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전부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이성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테일러도 마찬가지 이성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생명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B는 맞는 소리.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랑 칸트만의 입장, 레오폴드는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칸트도 인간이 무생물과 관련해서 의무를 가진다고 봅니다.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무생물과 관련해서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해서 테일러한테는 의무가 있습니다. 불간섭의 의무 이런 것들이요. 불간섭의 의무라는 게 생명체 하나하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 공동체, 다시 말하면 자연 전체에 대해서도 생태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일러도 칸트도 무생물과 관련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칸트에게 무생물과 관련한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틀린 선지라고 알 수 있겠네요. 레오폴드는 당연하게 무생물과 관련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레오폴드는 너무너무 당연하죠. D.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에 해당돼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사실 레건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 중에도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딱히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이 맞아요. 왜냐하면 레오폴드 같은 경우는 심지어 무생물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생명이라면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든 무능력하지 않든 가치가 부여되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건 맞아요. 근데 칸트 기준에서도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아닌 존재, 예를 들어서 돌덩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내재적 가치는 없지만 수단적 가치나 도구적 가치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 가치에는 내재적 가치도 있지만 수단적 가치나 도구적 가치도 있다고요. OR 도구적 가치. 이것까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치라는 표현을 쓰면 내재적 가치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재적 가치일 수도 있고 수단적이나 도구적 가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칸트 기준에서는 세상 만물이 다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는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내재적인 가치는 인간만 가지고 있을 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가들이 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정답은 3번 니은 리을이 됩니다. 12번 쉬웠습니다.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돼. 그래야 사회에 결속할 수 있어. 다원주의 아니면 다문화주의겠죠.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위해서는 소수 집단의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해야 돼. 이 정도면 이제 적극적 우대 정책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소수 집단, 약한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줘가지고 실질적인 평등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존의 사회 집단과 소수 집단 간의 비대칭성, 권력 차이가 나니까 그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와 협력을 도모해야 돼. 아무래도 다원주의나 다문화주의나 둘 중에 하나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평등하게 가자라는 입장이고, 단일한 문화의 형성은 사회 결속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단일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이유로 소수 집단의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면 사회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그러니까 소수 집단은 그냥 문화 포기해야 돼. 기존 사회의 문화로 편입돼야 돼. 이거는 명백하게 동화주의에 해당이 되죠. 위쪽은 다문화주의 아니면 다원주의라면은, 혹은 다원주의라면, 이쪽 같은 경우는 동화주의에 해당이 되겠죠. 아무래도 다문화주의 쪽에 조금 더 가깝겠네요. 아무래도 평등 얘기하고, 뭐 주류 문화를 인정한다 뭐 이런 표현은 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다문화주의 아니면 다원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니까 동화주의가 가지는 상대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 동화주의는 필요 없다고 보고, 소수 집단의 문화가 기존 사회의 문화로 동화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동화주의 맞고,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사회 결속 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 소수 집단의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결속 약화에 기여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동화주의니까 XZ는 작고 Y만 높은 거는 리을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 4번. 13번 누군지 알아보고 푸셨나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요거 있잖아.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이거는 사회 계약론의 공통점입니다. 홉, 로, 루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자연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동의론이죠, 원래 사회 계약론 자체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계약론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가지고 누군지 알아낼 수 있어요. 원래 자연 상태에는 자연법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 자연법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원래는 한 명 한 명이 개인들이 이 자연법을 어기는 놈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자연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물론 자연권 중에는 뭐 생명에 대한 자연권, 재산에 대한 자연권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자연법을 어기는 놈을 처벌할 수 있는 집행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재산을 유독 강조하는 사람은 로크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연법의 집행권이다 뭐 이런 표현들, 자연법의 집행권을 국가에 넘긴다 이런 표현들 로크가 쓰는 표현이고요. 재산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는 것도 로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동의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계약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로크의 입장이고, 이 문장도 사실은 중요한 문장이에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더 많은 안전을
뭐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나의 재산을 막 침해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우리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래쪽에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국가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해야 평화적으로 수립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 자발적 동의가 명시적 동의일 수도 있고 묵시적 동의일 수도 있다. 이 정도는 로크 기준에서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겠죠.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라고 하면은 위에서 얘기했던 자연법의 집행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집행권,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받아서 국가가 로크에 따르면은 입법부와 행정부 두 개로 나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입법부는 이 자연법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재판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의 공통의 동의를 얻은 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고 이 행정부라고 불리는 왕을 수반으로 하는 집단이 집행을 하고 이 재판이 내려지고 나면 그런 것들을 각자 나눠가지고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요.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절대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보통 입법부라는 집단을,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는 집단을 우리가 보통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정부, 왕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보다요, 입법부, 국회의 권력이 더 세야 돼요. 이렇게 로크는 얘기를 하는데, 최고 권력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침해받지 않고 절대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다. 이 말 아니고요.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는 권력도 절대로 아니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의적이고 절대적으로 막 시도를 하려고 하는 입법부가 있다면 그런 입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로크 기준에서는. 그런 입법부는 오히려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의적, 절대적 이렇게 절대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작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국가는 이게 작년 6월 수특에 등장을 했고요. 올해 수특에도 이 문장이 적혀 있고요. 작년 6월에도 나왔던 선지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선지를 전혀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작년 6월에 나온 선지라고요.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수특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쪽에 독해도 지금 할 수 있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안전을 확보받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외부인이 우리나라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정답은 무가 되겠습니다. 14번. 삶과 죽음의 번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명에 덮여 윤회하면서도 무명 얘기하고 있고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야죠? 불교입니다. 번뇌 얘기도 나왔고 무명 얘기도 나왔고 윤회 얘기도 나왔고 이러면 뭐 100%죠. 기가 모이면 흩어나고 기가 모이면 태어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기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모이면 태어나고 흩어지면 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가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가 없다. 그래서 도가는 애도할 필요도 없고 막 기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번 불교,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명에 도달하면 안 되지. 무명이란 건 벗어나야 되는 건데 무명은 빛이 없는 상태라서 무지를 의미하거든요.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해탈로 가야 되는 게 불교의 입장이죠. 틀렸고 고통 없는 삶으로 윤회하기 위해 만물의 실상을 자각해야 된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실상을 자각한다는 게 곧 해탈인데 그건 윤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반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 고통이 없는 경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열반을 추구하지 계속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거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윤회를 계속 한다는 건 끊임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 없는 삶도 없고 윤회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고통 없는 삶도 애초에 없어요. 삶이라는 건 고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로 가야 된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 3번 삶과 죽음은 도가 입장에서 분별할 수 없는 자연적 과정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도가나 불교가 같이 얘기하는 입장인데 차별 없는 혹은 분별 없는 연속적인 쭉쭉 이어진 순환 과정이라고 삶과 죽음을 얘기하죠. 불교 입장에서 이 순환 과정이라는 건 차별 없이 구분할 필요 없이 쭉쭉 윤회,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걸 돌아가는 수레바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굳이 차별할 필요 없이 그냥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구분할 필요 없는,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속적 순환 과정이라고 둘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불교와 도가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4번 도가 기의 변화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삶과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니죠. 슬픔이나 즐거움 끼어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애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애도, 이거는 도가 명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틀린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15번 분배정의 문제네요. 원초적 입장 얘기 나오는 순간 롤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도 나왔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관념을 포함한다. 이 문장 자체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발생을 할 때 이 불평등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들 외에 최소수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득이 다 같이 증진돼야 된다. 이 얘기가 차등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호혜성, 서로 상호 혜택을 주는 그런 관념을 포함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모두가 이익이 돼야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이, 재능의 다양성, 주어진 재능 성취 수준의 차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 자체 말고요.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고 부르는 개념이 차이를 얘기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상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공동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 현재의 모든 분배 상황이 취득 이전 정의 원리에 의해 생성된 건 아니다. 만약 과거의 불이가 현재의 소유 상태를 여러 방식으로 형성됐다면,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 상태가 부정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노직이죠. 취득 이전의 원리도 나왔고요. 1번 롤스. 자연적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는 그 자체로 부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부정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임의적 사실일 뿐이죠. 랜덤한 사실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롤스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자연적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는 그 자체로는 랜덤한 사실이라서 이게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할 수 없는 거지만, 자연적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 때문에 너무 과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일어나는 건 부정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불평등하게 분포되는 거, 나는 IQ가 높고 어떤 사람은 IQ가 낮고, 나는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이런 것들은 임의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키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돈을 벌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지면 그건 불공평하고 뭔가 부정의한 게 맞다. 이렇게 롤스는 얘기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롤스는 이 자연적 재능, 이 우연성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평등을 어느 정도 추구하기 위해서. 롤스,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최소수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 노직, 노동을 통해 획득된 소유물이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2번 같은 경우는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적어주시고,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이라면 취득의 원칙의 조건 첫 번째가 만족되거든요. 근데 취득의 원칙 조건 중에 노동을 통해 획득해라 라는 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자유롭게,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타인에게 피해를 만약에 줬다면 타인에게 피해 시, 그럼 부정의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교정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요. 부정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래서 노직이 역사적 원리를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노동을 통해 획득된 소유물이고 타인에게 피해도 안 주고 자유롭게 얻어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얻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 소유물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전이나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한 경우에, 부정의가 있었던 시, 부정의가 있었던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교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서 3번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직,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 교정이죠, 교정?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강제로 뺏어갔어. 그러면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게 된 상황이잖아요.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물건을 뺏기고, 그럼 국가가 개입해서 교정해 줄 수 있죠. 물건을 빼앗아간 사람을 망치로 때려주고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 당연하죠. 노직 롤수 둘 다 절차적 정의관이니까. 둘 다의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16번입니다. 갑. 공리성의 원리는 자기 이익이 걸려있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 감소,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 그리고 이 문장 좀 기억하세요. 각각의 행위랑 공리의 원리는, 공리를 증진시켜야 되는 원리는 개인의 모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정부의 모든 정책에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벤담의 공리주의의 입장이죠. 도덕법칙은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고 도덕적인 강요의 법칙이다. 모든 인간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자연적 경향성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 경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스스로 의무로서 도덕법칙을 따라야 되고 도덕적으로 강요를 해야 된다.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가면 안 되지. 감정이나 뭐 욕구나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나는 항상 도덕법칙을 따라가야지라고 스스로를 이성을 통해서 강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법칙은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를 규정한다. 도덕법칙은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것이고 인간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강요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연적 경향성 따라가지 마. 욕망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법칙에 대해서 존경해. 의무의식을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적 존재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칸트의 입장이죠. 1번 벤담. 공동체의 이익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과 무관하다. 절대요. 공동체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이익을 더해가지고 공동체의 이익, 즉 공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보다 동기에 의해 평가받아야 된다. 이건 오히려 칸트가 얘기하는 거죠. 벤담 같은 경우에 동기보다 결과로 평가하는 게 맞겠죠. 칸트,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더귤리입니다. 더귤리. 맥킨타이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요.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칸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칸트 같은 경우는 동기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합니다. 동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기.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더귤리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4번 칸트.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 동기가 의무의식이 아니면 비롯되다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비롯되다. 이거 동기를 얘기하는 건데 의무의식이 동기가 아니고 다른 뭐 결과에 대한 고려라든지 자연적 경향성이라든지 행복을 위해서 했다든지 이러면 도덕적 행위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벤담 칸트. 윤리적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칸트 기준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는 도덕 법칙이고 벤담 기준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는 유용성의 원리, 공리의 원리고 그렇겠죠. 둘 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5번 정답. 17번 갑은 부정, 을은 긍정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갑. 어떤 예술가도 윤리적 동정심 지니지 않는다. 예술가가 윤리적 동정심 가지면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예술가는 뭐든 표현할 수 있다. 나쁜 거든 착한 거든. 이러면은 신미주의죠. 예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예술작품은 몸의 건강을 안겨주는 바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고. 이거는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바람, 다른 말로 미풍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드러운 바람처럼. 이거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줘야 돼. 훌륭한 예술이란 거는 아름다운 것과 친해지고 선한 것과 닮아가도록 이끌어야 돼. 훌륭한 예술작품이란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플라톤이 주장했던 도덕주의. 예술은 반드시 도덕과 연결되어야 된다. 1번. 그러니까 신미주의가 부정하고 플라톤만 인정하는 게 돼야 됩니다.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인가? 이거는 원래 예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의할 선지라서 틀렸습니다. 예술은 당연히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다만 도덕주의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선을 위해서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요. 신미주의는 오로지 미적 가치만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술은 오직 예술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건 신미주의나 할 법한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고, 예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가? 이것도 신미주의나 할 법한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고, 예술은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되는가? 이거는 신미주의는 아니, 미만 추구하면 돼. 플라톤은 당연하지.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 부정, 을이 긍정 얘기가 맞습니다. 5번, 예술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가? 그냥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면 둘 다 뭐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틀린 선지. 정답은 4번.
18번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시민불복종 얘기인데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롤스겠죠. 롤스가 얘기하는 다수가 갖는 정의감, 사회협동체의 원칙 다 같은 얘기고요. 요거는 다 정의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존중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선언하면서 다시 정의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시민불복종이라고 보는 거. 시민불복종은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을 의미하는 거고 합법적인 수단부터 다 해보고 해라. 이건 롤스도 마찬가지죠. 요건 하지만 시민불복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실제로 중단시켰을 때 우리가 보는 이득이 커지는 거고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해악도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거고 법에 대한 존중심,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민불복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시민불복종을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크기, 악이 없어질 크기랑 이 부작용의 크기랑 어느 게 더 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천자가 더 커야죠.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리가 증진될 수 있겠죠. 부작용이 더 크면 절대 안 되죠.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는 공리주의자 싱어의 시민불복종. 1번 롤스. 시민불복종은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인 청원 행위이다. 청원하는 것이다. 뭔가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롤스나 싱어나 둘 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도덕 원칙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위이다. 개인의 도덕 원칙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죠. 다수의 정의관, 혹은 사회협동체의 원칙, 혹은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게 시민불복종이지 절대로 개인의 도덕 원칙도 아니고요. 다른 말로 종교적 다른 말은 아니고 다른 케이스로 종교적 교설에 근거해도 절대 안 되고요. 종교 교리에 근거해도 안 되고요. 혹은 개인의 이익이나 다수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도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공리에 근거해도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겁니다. 3번 싱어, 시민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 당연히 계산해야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해악 정도, 이거 저울질한다는 얘기고 시민불복종은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 행위일 수 있죠. 충분히 싱어 기준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해야지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죠.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돼야 된다. 롤스 기준에서 민주사회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을 의미하는 걸 거고 롤스 기준에서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롤스는 민주주의자이기도 해서 민주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사회일 겁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롤스는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불복종하라 이런 표현 썼고요. 싱어 같은 경우에도 법과 민주주의의 지배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하며 시행해라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둘 다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19번 너무 쉽습니다. 인간에게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자기가 먹는 음식이 자기가 된다라는 말처럼 자기 본질을 규정하는 데 영향 준다. 먹는 행위는 음식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사회의 다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이러한 먹는 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먹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성찰해보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먹는 행위는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 사회적 식습관을 점검하고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판단하라는 소리죠. 먹는 행위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본질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먹는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고 방금 위에서 얘기했었고 먹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자기 본질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너무 쉽네요. 20번입니다. 대인의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의 일이 따로 있다. 대인을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노심자라고 부릅니다. 소인은 뭐라고 부르죠? 노력자라고 부릅니다. 노심자의 일이 따로 있고 노력자의 일이 따로 있다. 노심자는 통치를 하고 노력자는 노동을 한다. 군주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마련해 주어 위로 부모를 봉양할 수 있고 아래로 처자식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 생업이란 단어가 항산, 무항산, 무항심. 이거는 진짜로 기억 못하면 난리 나는
내용이죠. 무항산, 무항심.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업이 있어야지 도덕심을 갖출 수가 있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선비들은 예외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맹자가 군주의 의무로서 백성들에게 생업 정도는 마련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생활과 윤리에서는 예의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원래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성악설에 따라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의 물질,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서로 막 싸워, 막 서로만 가지려고 그런 혼란을 싫어해가지고 선왕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가 예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치를 했다. 예의를 가지고 통치를 했다. 등급을 나눠서 천자부터 서인까지 이르기까지 각자의 어떤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만들어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게 했다. 그리고 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는 거는 후천적인 능력과 적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순자의 입장이죠. 군주는 바른 정치를 위해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 분담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원래 유교 사상가들은 다 이걸 인정하죠. 공자 같은 사람도 정명사상, 군군신신, 부부자자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좋을 것이다. 분업 싫어하는 사람은 생활관리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엄밀히 따지면 마르크스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백성의 경제적 안정에 힘쓰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다. 맹자 기준에서도 순자 기준에서도. 맹자는 무항산 무항심으로 얘기했고 생업 마련해줘라. 순자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건 재심은 독해 문제입니다.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에도 탁월해야 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맹자 같은 경우에는 대인의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의 일이 따로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는 각자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노동하는 통치자가, 노심자가 육체노동까지 잘할 필요 없는 겁니다. 순자 기준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딱딱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담당하면 되지 다른 역할의 일까지 탁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역할은 능력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 절대로요. 맹자나 순자나 둘 다 능력과 적성을 강조한 사람이고, 맹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인이 되냐 소인이 되냐, 도덕적으로 성취한 부분이 크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능력이 결국은 직위,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고, 순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후천적 노력, 능력, 적성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 풀어봤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6월 평가원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사회탐구 공부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혹시 그때 만점을 못 받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에서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실력은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는 방식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 댓글에 대해서 답변도 좀 달아드리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이제 슬슬 봄바람 불면서 이제 막 연애도 하고 싶고 바깥도 쏘다니고 싶고 그럴 텐데 1년만 참읍시다. 1년만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에 가면은 내년 이맘때쯤에는 여러분들 모두 대학생이 되어서, 고3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옆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이 대학교 캠퍼스를 거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다고 느낄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